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통계적 추론에 있어서 이제 추정이 아닌 통계적 가설 검정이라는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제가 준 요 교재 강의한 2페이지를 먼저 보면서 일단 리뷰를 해볼게요. 이 강의가 마찬가지로 그 처음 듣는 학생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통계학과 1학년, 2학년 때 한 번은 이 강의 내용을 들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막 하나씩 용어를 설명하면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일단 가설 검정에서 가설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가설이라는 거는 어떤 과거의 경험 혹은 지식, 연구의 결과 등으로 모집단의 특성이 어떻다라고 알려져 있던 것을 서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설, 우리 통계적 가설 검정을 할 때 가설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이제 요 개념만 확실히 짚고 가시면 돼요. 자,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한다 그러면은 규모 가설이 있고 대립 가설이 있죠. 지금 보면은 지금 형식적으로 뭐 규모 가설은 이제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는 가설로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주로 이렇게 써 있고, 대립 가설은 이제 규모 가설하고 반대되는 가설, 대립되는 가설. 그러니까 규모 가설을 이렇게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의 결과를 제시를 할 때 기존의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표현보다 제가 어떤 식으로 이 두 가설을 비교를 했으면 하냐면, 자, 통계적 가설 검정에서 가설 H0라고 불리는 기무 가설이 있고 H1이라고 하는 대립 가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대체적으로 맞냐면, 이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러니까 기존에 혹은 과거부터 자리 잡고 있는 모수에 대한 어떤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가설, 이미 이게 맞다, 이 모집단의 특성은 이럴 것이다 라고 이미 옛날부터 이렇게 알려져 있던 사실, 그거에 대한 가설이 이제 귀무가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터줏대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럴 것이다 라고 자리가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반대하고자 하는 거예요. 대립가설은 새로운 가설, 귀무가설을 반대하는 새로운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이게 연구자가 새롭게 제시하는 가설이 바로 이 대립 가설에 해당돼요.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가설이 귀무 가설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통계적 가설 검정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귀무 가설이 더 그럴듯한지 대립 가설이 더 그럴듯한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귀무 가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가설이기 때문에 이미 자리가 잡혀진 그 가설을 내칠 정도로 대립 가설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은 이상은 함부로 걔를 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리젝트 시키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귀무 가설을, 그러니까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가설을 정말 완벽하게 부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정보, 의미 있는 정보가 있어야지만 귀무 가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터줏대감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으시면은 나중에 그 어떤 통계적 가설 검정을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의미 파악이 아주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설을, 상반된 가설을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설 검정의 목적은 뭐다? 표본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모집단의 특성을 모집단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일부로 랜덤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으로부터
어떤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가설 검정의 목적 역시 표본을 통해서 대립 가설을 지지할 만한 통계적 증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 대립 가설을 지지할 만한 통계적 증거를 확인하냐면 대립 가설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물리치고 싶은 게 이 가설 검정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물리치고 새롭게 제시되는 이 대립 가설을 지지하고 싶은 게 목적이고, 그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정보를 표본으로부터 그 증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하고의 차이점은 이 추론의 대상이 되는 모수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렇죠? 이 추정은 그 모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고, 대신에 가설 검정은 이미 어떤 자리 잡고 있는 가설이 있어서, 기무 가설이 있어서 거기에 더 부합하는지 혹은 새롭게 제시하는 가설에 더 부합하는지 그 차이의 여부를 가리는 게 목적이다. 가설 검정의 목적이다. 자, 그러면 이 가설 검정의 시작은 바로 뭐가 되냐면 가설을 설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죠. 가설 검정의 시작은. 자, 그래가지고 가설 설정에 대한 몇 가지 예제, 한 4가지 되나요? 4가지 예제를 이렇게 쭉 써왔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쉬울 것 같고 그냥 1번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번에 지금 문장을 한번 보자. 자, 공정한 동전을 던지면, 그렇죠?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어야겠죠. 그 동전이 공정하다면.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동전이 있었는데 그 동전은 당연히 공정한 동전일 거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근데 지금 우리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동전이 정말로 앞면하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동일할까? 이게 뭐 무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중심이 딱 맞을까? 혹은 이게 몇 년 동안 동전을 사용하면서 한쪽으로 조금 찌그러지지 않았을까? 변형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거지. 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전을 100번 던져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3페이지에 기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이 어떻게 될까? 기무가설이 이런 거겠죠. 어떤 동전이 있어서 이 동전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다. 어떤 동전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때까지는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근데 새로운 주장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이 동전은 아무튼 조금 변형이 돼가지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가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 통계적 추론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 같은 경우는 모집단이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냐면, 자, 베르누이 모집단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베르누이 모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1하고 0으로 이루어진 모집단인데, 이때 우리가 약속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1이 바로 앞면, 0이 뒷면. 그러니까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1, 뒷면이 나오면 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모아놓은 어떤 큰 모집단이 하나 있어요. 얘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모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집단에서 말하는 앞면이 나올 확률 P, 앞면의 비율이겠죠. 즉 앞면의 비율 이라는 P가 존재할 거예요. 이 모집단에서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기무가설에서는
이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이 P가 0.5일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이제 귀무가설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수식으로 쓴 거예요. 이 앞에서 제가 문장으로 썼던 거는 이 P가 0.5다. 얘가 이제 귀무가설인데, 대립가설에서 이제 어떻게 주장을 할 거냐면 반대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뭐 때에 따라서는 이게 부동호가 될 수도 있는데, 크다 혹은 작다가 될 수도 있는데, 이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0.5가 아니다, 아닐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믿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면 샘플을 뽑아서,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샘플을 뽑는다라는 행위가 결국 뭐가 되냐면 동전을 던지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샘플을 뽑는다라는 게. 그쵸? 그래서 동전을 100번 던져서 이 100번 던져서 얻어진 어떤 적절한 정보를 통해서, 표본 비율이겠죠?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어떤 정보가 말하는 바를 가지고 얘가 더 그럴듯한지 얘가 더 그럴듯한지를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가설검정의 컨셉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가설검정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번 뭐 한번 읽어보시고 그 가설을 한번 작성해보시고 3번하고 4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가설검정의 시작은 가설 설정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일단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을 적절하게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혹시 뭐 헷갈리는 게 있다, 또 뭐 친구들하고 맞춰봤는데도 헷갈린다, 그럼 뭐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설검정의 요 컨셉에 있어서 맞추는 경우가 있고 못 맞추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아무튼 정답은 하나 정해져 있을 건데 표본으로부터, 그러니까 일부로부터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정답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컨셉인데 5페이지에 보면 이 가설검정, 통계적 가설검정에서 오류라는 게 항상 존재한다. 확률은 100%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오류라는 게 있는데, 이 오류가 가만 보면은 크게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게 맞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런 표를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런 표가 있어서, 자, 실제로 어떻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냐면 실제로 귀무가설이 맞는 경우가 있을 거고 실제로는 귀무가설이 틀린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크게 현상을 두 종류로 나눴을 때 우리가 테스트 결과를 어떤 식으로 냈냐에 따라서, 우리가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냐면 귀무가설을 받아들이든지, 그렇죠? 귀무가설을 기각시키든지, 이렇게 귀무가설을 기준으로 써본 거예요. 요런 두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자, 어디가 올바른 판단이고 어디가 잘못된 판단인지 한번 볼게요. 자, 실제로 귀무가설이 사실인데 우리가 그 가설 검정 결과 귀무가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우리 올바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쪽도 실제로 귀무가설이 틀렸는데 우리가 귀무가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리젝 시킨 경우, 여기도 올바른 결정. 자, 그에 반해서 자, 귀무가설이 실제로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어떤 판단을 했냐면 귀무가설을 기각시켜버리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어요. 오류가 발생. 근데 이때 이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한다. 타입 1 에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알파라고 우리가 표시해요.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 그러니까 제1종 오류라는 거는 용어가 달라요. 귀무가설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시키게 되는 오류, 이거를 가설검정에서 제1종 오류라고 하고, 그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반대쪽에, 자, 실제로는 기무가설이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기무가설을 억셉트 시켜버렸어요. 잘못된 결정이죠. 그래서 얘도 오류예요. 오류. 근데 이 오류는 알파하고는 다른 오류예요. 애초에 가정 자체가 다르죠. 얘는 제2종 오류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고,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바로 뭐다? 베타가 된다. 자, 그래서 이 알파라는 거를 굳이 수식으로 쓰자면 얘는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에요. 근데 이건 조건부 기대값으로 표시를 하는데, 자, 기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맞다라는 사실하에서 우리가 기무가설을 리젝 시켜버리게 될 조건부 확률이에요. 이 알파라는 값은 얘가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고, 이 베타라는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반대로,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다르죠. 기무가설이 사실이 아닌 조건에서 우리가 기무가설을 받아들이는 그런 오류를 범할 확률, 이게 바로 베타가 된다. 제2종 오류. 그래서 굳이 이제 용어가 아마 다음 장에 나올 건데, 이 알파라는 애한테는 이름이 있어요. 유의 수준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significant level. 그리고 이 베타라는 애한테도 이름이 있는데, 이 베타 자체는 그냥 이름이 따로 없고 1에서 베타를 뺀 값, 얘를 우리가 가설검정에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검정력이라고 불러줘요. 검정력, 파워.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건 이제 통계 용어예요.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어떤 용어들. 그래서 이제 5페이지 중요하죠. 가설검정의 전반적인 컨셉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일부 모집단의 특성을 표본으로부터 일부만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해요. 근데 가정이 어떻냐에 따라서 그 틀릴 수 있는 두 가지 오류를 이렇게 제1종 오류, 2종 오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6페이지는 그냥 읽고 넘어갈 건데, 자, 그러면 가설검정 방법이 좋으려면, 좋은 가설검정 방법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작아야겠죠. 잘 맞춰야겠죠. 그래서 이 알파 값하고 베타 값을 줄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좋은 가설검정 방법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알파하고 베타가 반비례 관계가 있어가지고 알파를 줄이면 베타가 늘어나고 베타를 줄이면 알파가 늘어나게 돼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줄이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중에 뭐를 더 줄여주는 게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알파라는 값에 대한 의미예요. 알파. 그러니까 알파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타보다는. 그럼 이 제1종 오류가 왜 제2종 오류보다 더 중요시 될까?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자, 신약을 개발하고자 해요, 어떤 제약회사에서. 그럴 때 신약을 개발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기존의 약이 있어, 이미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약이 존재를 하는데, 신약을 개발하려면 그 기존의 약보다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 기무가설은 뭐가 되냐면, 기무가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미 그 질환에 대해서 그 사용되고 있는 약이 있어. 그래서 기존의 약이 있어. 기존의 약하고 신약이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이제 기무가설이 되고, 근데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 신약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신약이 기존의 약보다 더 좋아야겠죠. 이거를 입증해야지만이, 이 대립가설을 입증해야지만이
신약을 만드는데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가설을 세운다고 했을 때, 설정한다고 했을 때, 자, 제1종 오류는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제1종 오류는 말로 하면 뭐였냐면은 기무가설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대립가설을 받아들이게 되는 오류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신약 개발에 있어서 제1종 오류라는 거는 뭐냐면 기존의 약과 별 차이가 없는 게 돼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음에도 신약 개발을 추진하게 되겠죠. 제1종 오류를 범한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별 차이가 없는데 사실 차이가 있는 줄 알고 막 신나서 신약을 개발해요. 그러면은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종 오류는 대신에 어떤 오류냐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이 효과가 있음에도 개발을 안 함. 자,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게 바로 지금 예제에서는 제2종 오류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사실 뭐 개개인의 마인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오류 중에서 뭐가 더 회사한테 치명적일까? 그러니까 제1종 오류 같은 경우는 회사가 그냥 적자가 나버리겠지.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수십억, 수백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신약을 개발을 막 해버린 거야. 근데 나중에 개발하고 나서 보니까 그냥 기존의 약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를 못 보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투자가 돼버린 거고, 대신에 이 제2종 오류 같은 경우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약이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개발을 그냥 안 한 거야. 이 경우에는 일단 손실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근데 나중에 물론 배가 굉장히 아프겠지만 다른 회사에서 이거를 뺏어가 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요거는 이제 신약 개발이라는 한 가지 예제였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기 6페이지에 써 있을 건데 이 제1종 오류를 범했을 때의 손실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제2종 오류를 범했을 때의 손실보다. 자,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써줄 건데, 자, 재판에서는 기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피고인은 무죄다. 이게 이제 기무가설이에요. 피고인은 유죄다. 자, 이 법학, 이 재판장에서도 이 통계적 가설 검정을 그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 그 타입 1 에러하고 타입 2 에러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게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사회 혹은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재판장에서 제1종 오류를 범하는 경우하고 제2종 오류를 범하는 경우 중에서 어떤 게 더 치명적인 오류일까를 한번 잘 따져보세요. 이것도 물론 개인적으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1종 오류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더 치명적인 오류가 될 거예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6페이지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 알파를 어느 정도 작은 값으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값으로 고정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값이 돼야겠죠. 0.01, 0.05, 0.1 같은 값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간 추정에서 배웠던 신뢰 수준하고 비슷한 컨셉이 되겠죠. 비슷한 게 아니라 사실 동일한 컨셉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알파의 최대 허용 한계, 얘가 바로 유의 수준이 되고,
이 유의수준 알파를 적당히 작은 값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그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베타 값을 최대로 줄여주는 그런 검정 방법이 바로 좋은 검정 테스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가설 검정의 컨셉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용어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기각한다, 채택한다 이런 용어들이 있고 주로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 표현을 해요. 기무가설을 기각할 거냐, 채택할 거냐. 그리고 이제 검정에 사용되는 통계량이 검정 통계량.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검정, 우리가 테스팅, 결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검정 통계량인데 이 검정 통계량 역시 제가 그 구간 추정에서 강조했던 그 스텝으로 이제 얻어질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된다고? 모수의 잘 알려진 점 추정량을 이용해서 걔를 표준화해서 사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거를 아마 다음 영상에서 확인을 해볼 거고, 그다음에 그럼 기각을 시키게 되는 어떤 영역, 요건 이제 기무가설 기준으로 기무가설을 기각시킬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제시를 하는데 그걸 이제 기각력이라고 불러주고, 유의 수준은 아까 설명했던 그 알파 값이 된다. 적당히 작은 값으로 고정을 시켜 놓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가설 검정의 절차는 일단 가설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의 수준 알파를 미리 정해 놓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텝 3가 중요한데 적절한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데 이때 핵심이죠.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을 하고 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세한 거는 다음 영상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검정 통계량을 구했으면은 검정 통계량의 분포를 이용해서 그리고 유의 수준 알파를 이용해서 분포에 부합하는 기각력을 계산하고 그 기각력에 검정 통계량 값이 들어가 있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거고 기각력에 속해 있지 않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 자, 그래서 요 9페이지에 예제가 하나 있는데 간단하게 얘를 한번 보고 영상 마무리를 할게요. 자, 전구를 만드는 한 공장에서 전구의 수명이 450시간이 되는 공정을 이용을 하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450시간이 되게끔 전구를 만드는 이제 공장이 하나 있어. 그렇죠? 근데 공장의 한 기술자가 공정을 개선을 한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평균 수명을 450시간보다 기존의 450시간보다 더 늘릴 수 있다. 더 좋은 전구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지금 한 기술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자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9페이지에 예제를 보면 자, 가설 설정 어떻게 하면 되죠? 가설 설정. 자, 이런 거죠. 여기 전구 공장이 있어. 전구 공장에서 지금 새로운 기술자가 업그레이드 시킨 공정을 가지고 막 전구를 만들었어요. 그런 집단에서 그 전구의 그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전구의 평균 수명이 있다. 자, 근데 이 기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을 지금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이런 거예요. 기무가설은 일단 말로 하면서 수식으로 써볼게요. 기무가설은 이 기술자가 개발한 공정을 가지고 전구를 생산해봤자 평균 수명은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기존의 450시간하고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근데 이제 새로운 기술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주장을 해야겠어요. 내가 만든 공정을 가지고 전구를 만들면 평균 수명이 기존의 것보다는 더 길어질 거다 라는 주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주장이 더 그럴듯한지를 뭘로 확인을 해볼 거냐면 만들어진 전구를 다 일일이 확인해서 평균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만 샘플을 뽑아서 얘네들의 수명을 체크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x1부터 xn은 전구들의 수명이 되겠죠. 전구들의 수명. 그래서 이 n개의 수명을 평균 내 가지고 이 x바라는 애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검정을 하게 되겠지. 그때 이제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 이 전구 공장에서 생산되는 현재 전구 수명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돼 있네. 그래서 60제곱인 즉 시그마는 알려져 있고, 자, 요런 적절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가설 검정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이렇게 설정하고 유의 수준 알파를 뭐 적당한 값으로 제시를 하고, 이 앞에서 봤던 요 스텝에 맞춰서 8페이지에 있는 스텝에 맞춰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를 거예요.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얘가 더 그럴듯한지 얘가 더 그럴듯한지를 이 표본으로부터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쵸? 이게 이제 가설 검정의 컨셉이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로 이 컨셉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기초 통계 리뷰는 마칠까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